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같이 볼 겁니다.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나온 말인데 서로 의견차가 심해서 여쭤봅니다. 성별로 인하여 답변 갈리는 게 싫어서 A, B라 칭할게요. 길지만 읽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A는 결혼 전부터 반려견 2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태출부터 직접 잘라주고 키워온 반려견입니다. 꽤 오랜 시간 키웠고요. B는 연애 당시 이미 태어나서부터 함께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퇴근도 같이 하며 시간을 보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집에도 드나들고 거의 살다시피 했었는데 딱히 강아지를 싫어하진 않았습니다. 당연히 A는 결혼할 때 강아지를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같이 살아도 되냐고 같이 살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A는 평소에 생을 다할 때까지 키워야지라던가 다른 데 보낼 생각 해본 적이 없다던가 키우다 못 키우겠다고 버리거나 보내는 거 이해를 못하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 때 키웠어야지 라는 얘기는 종종 해왔습니다. A의 본가에서도 강아지를 오래 키워왔고 A는 10대 이전부터 꾸준히 강아지를 키워온 가정입니다. B도 이미 다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A는 당연히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B가 한 번도 그런 문제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기에 암묵적 동의, 이해라고 생각했습니다. A는 반려견을 많이 예뻐합니다. 그렇다고 반려견에 많은 돈을 쓴다거나 유난스럽게 조심하며 애지중지하고 키우진 않습니다. 그냥 예쁘다, 사랑스럽다 표현을 많이 하긴 합니다. B는 싫어하지도 않지만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간식도 주고 놀아주기도 하고 예뻐해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B가 물어봅니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먼저 강아지 키우고 있다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 거라 합니다. A는 잘못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이미 키우고 있었던 건데 뭘 잘못한 사람 마냥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거냐고 합니다. 키우고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게 별로였다면 그 사람이 먼저 어필했어야 하는 거라 합니다. B는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배려와 예의라고 합니다. 이미 키우고 있던 사람에게 싫다는 내색을 했을 때 좋게 받아들이겠냐는 겁니다. 그러니 연애를 할 때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하는 거랍니다. A는 그건 배려와 예의랑은 다른 것 같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건 본인이 나쁜 사람 되기 싫고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 같이 표현한 또 다른 이기심이라 했습니다. B는 지금 반려견을 키우는 게 싫다는 건 아니지만 A가 강아지를 데리고 출퇴근을 하고 예쁘다 예쁘다 자주 표현을 하고 카톡 프로필에도 결혼한 사진이 아닌 강아지 사진이 바뀌며 올라가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A는 반려견을 데리고 출근해도 문제 없는데 굳이 텅 빈 집에 반려견들만 놓고 다녀야 하냐, 바깥바람도 쐴 겸 같이 다니는 게 뭐가 문제냐 합니다. 카톡 프로필은 빈 배경으로 놓긴 싫고 마땅히 올릴 만한 게 없으니 그냥 올리는 거라 합니다. A는 왜 갑자기 저런 말을 꺼내고 저 대화에서 B가 원하는 게 뭔지 자꾸 나쁜 쪽으로만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결국 예전에 만났던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은 전부 먼저 얘기를 했었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A는 사람들 만났을 때 이미 다들 키우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여서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해본 적도 구해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해본 적 없었다고 합니다. B는 사람 사이에 표현해야 할 예의와 배려를 모르고 상대방 말은 인정 안 하고 본인 생각을 고집하는 A가 답답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만났던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은 다들 먼저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둘 다 고집이 세지만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넘기면 될 일인 것 같은데 이런 대화가 있을 때마다 A는 B가 본인이 생각하는 예의와 배려, 룰 안에서 벗어나는 듯한 A를 볼 때 그걸 고쳐주고 싶어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A는 본인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걸.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 생각이 본인 말이 맞다는 듯 이해시키려는 B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라는 건 알고 있지만 도움이 될 만한 참고할 만한 답변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려요. 추가. 댓글들 감사합니다. 결혼하면서 묻지 않은 건 제 실수인 듯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선뜻 미안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던 건 그냥 침묵이 아닌 긍정적 반응을 해왔고, 본인 역시 스스로 강아지랑 장난치고 제가 주지 않는 간식도 줘가며 잘 지내다가 갑자기 저런 질문을 하니 이해할 수 없었던 거고요. 또 이 얘기를 쓰면 이혼하라는 소리도 나오겠지만 1년 가까이 사는 동안 이혼 얘기도 했었습니다. 순전히 제 입장에서만 쓰는 글입니다. 이 글을 쓰면 아는 사람도 생기겠네요. 제가 신랑 말에 선뜻 동의하고 인정할 수 없던 게 살면서 꾸준히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나 싶은 일에도 남을 대하듯 미안함을 고마움을 강요해왔다고 느껴서 이 얘기도 그런 거일 거라 단정에 반발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걸 말하자면 첫 번째, 결혼식 당일 손님들 배웅한다고 주차장에 가던 중 바람이 갑자기 불었고 저도 모르게 아 추워 소리가 나왔습니다. 배웅하고 차에 타는 순간 얼굴이 굳어서 말합니다. 예의 없이 어른들 앞에서 그거 조금 못 참아 그런 말을 하냐고. 하루 종일 힐에 발도 다 까졌지만 계단도 많고 자갈로 되어 있는 주차장을 차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초겨울에 옷은 얇고 걸친 것도 없었던 상황이었고 다들 오늘 날씨 춥다고 하던 상황에 갑작스런 강한 바람이 불었고요. 그 정도로 정색하며 신혼여행 내내 기분 나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퇴근 후 밥을 먹고 씻기 전 핸드폰을 차에 두고 온 적이 있습니다. TV 보고 누워있길래 놓고 온 것 같다고 씻는 동안 혹시 가져다 줄 수 있겠냐고 하고 씻고 나오니 짜증을 냅니다. 그런 걸 시켜야겠냐고. 네가 놓고 온 건 네가 가져와야 맞는 거라고요. 세 번째, 출퇴근 같이 하며 운전을 거의 제가 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자기가 운전할 거야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운전하는 거 싫으니 네가 해라 이 소리 같답니다. 네 번째, 차를 탈 때 대부분 운전을 제가 합니다. 가방은 보조석에 놓고 신랑은 보조석이고요.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생각 없이 그냥 내려서 신랑이 가방 들고 내리면 팔짱 끼고 들어갑니다. 갑자기 또 네 가방을 왜 들고 갈 생각을 안 하냐고 말합니다. 그 뒤로 가방 안 맡깁니다. 다섯 번째, 짐이 많은 날 가끔 말합니다. 짐이 많아서 그런데 자기가 강아지 들고 내려줄 수 있냐고, 혹은 반대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또 기분 나빠합니다. 어련히 알아서 안 하겠냐고, 본인이 안 할 때나 말하라고, 말 안 하면 제가 그냥 혼자 다 챙길 때까지 서서 기다리는 걸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말했던 겁니다. 여섯 번째, 집안일 거의 제가 합니다. 퇴근하자마자 씻습니다. 전 그 사이에 밥 차리고요. 집안일 하지 않는 걸로 얘기한 적이 있어서 밥 제가 차리면 설거지 본인이 하기로 했었습니다. 설거지 많은 날은 짜증내며 하길래 차라리 일주일씩 돌아가며 교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밥 밖에서 각자 해결하고 오자더군요. 일곱 번째, 다시 식사 준비는 제 몫이 됐고 짜증내는 거 듣기 싫어 식사 준비하면서 대충 설거지 해두면서 합니다. 밥 먹으면서 나온 그릇 외에 반찬통, 냄비 없게 해줍니다. 설거지하고 단 한 번도 건조된 그릇 정리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정리하고 있어도 같이 할 생각 없이 방에만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장을 봐오거나 택배 물건이 오거나 분리수거할 게 쌓여도 같이 할래? 라던가 이것 좀 해줘 라고 말하지 않으면 며칠이 지나도 제가 할 때까지 그 자리 그대로입니다. 아홉 번째, 빨래 걷어서 개고 나면 걸어야 하는 옷은 그냥 옷방에 대충 넣어둡니다. 옷을 벗고 입었던 옷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어도 제가 정리해서 걸기 전까지 항상 그 자리입니다. 키가 작아 윗칸에 넣기 힘든 거 알고 있고 그쪽은 걸어줬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아 그냥 포기했습니다. 열 번째,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워 신랑 출퇴근 시간에 맞추려고 동종업종에 비해 두세 시간 빠른 시간에 문을 엽니다. 퇴근 시간은 신랑보다 2시간 정도 늦지만 손님이 없으면 거의 신랑 퇴근 시간에 맞춥니다. 출퇴근을 제가 해주고 가끔 늦게 퇴근하는 날은 신랑이 해줍니다. 갑자기 늦은 손님이 잡혀서 당일에 말하면 미리미리 말해주라며 기분 나빠합니다. 신랑 7시 퇴근입니다. 저는 원래 9시 퇴근입니다. 되도록 손님 없으면 7시에 마치고 데리러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이 일찍 잡히면 미리 말해주지만 신랑 퇴근 1시간 전, 30분 전에 잡힌 건 빨리 말해도 늦을 수밖에 없는데도
전 항상 미안하다 해야 합니다. 집 멀지 않습니다. 기본 요금 거리에 걸으면 10분 정도입니다. 11번째, 갑자기 늦은 손님 전화해서 말하니 차를 가져다 주고 전 걸어서 다시 가게로 가면 되지 않냐 합니다. 서로 번거로울 일을 왜 하나 싶어서 왜? 하니 벌써 기분 나빠합니다. 본인은 걸어서 갈 때도 있는데 넌 힘드냐는 겁니다. 차 가져다 주면 저 걸어오고 신랑 다시 저 퇴근할 때 데리러 와야 합니다. 택시 타고 들어가는 게 서로 편할 듯해서 반문했더니 돌아온 대답이 네 생각만 하냐? 였습니다. 12번째, 결국 차 가져다 주었고 일하고 있기에 그냥 와서 카톡 보냈더니 본인이 며칠 전 말없이 차 가져다 주고 가서 똑같이 했냐고 합니다. 며칠 전 싸우고 본인이 먼저 나가 차 가져가고 저녁에 말도 없이 가져다 놓고 본인은 어디 간다 말도 없이 밤 늦게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13번째, 결혼 초반부터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본인 기준에 벗어난 일이 있으면 입 다물고 며칠 동안 화가 나 있습니다. 전 퀴즈 맞추듯 하나하나 곱씹으며 생각해서 알아서 사과하고 기분 풀어줘야 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을 땐 화를 내면서 울면서도 물어봅니다. 그럼 넌 그걸 왜 모르냐는 식입니다. 얘기하다 보면 별일 아닌 일에 본인 혼자만의 기준과 생각에 부합하지 않아서 오해에서 생긴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게 너무 지치고 힘들어 그때그때 말해달란 소리도 했었고요. 14번째, 결혼하고 나서 살이 좀 쪘습니다. 저도 스트레스고요. 어느 날 저에게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며 가게에서 30분씩 사이클 타면서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더군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심각하게 말한 건 아니길래 운동 열심히 하라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안 찍어 보내냐고 수시로 말합니다. 뭐 그런 것까지 찍어 보내냐고 안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지만 찍어서까지 보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니 또 기분 나빠합니다. 15번째, 되도록 저녁이라도 줄여야겠다 싶어 서로 그러기로 했습니다. 가끔 저녁에 너무 출출하면 오이, 당근, 양배추 같은 것들이라도 먹을까 싶어 먹을까 하면 인상 쓰고 쳐다봅니다. 그런데 본인이 먹고 싶은 날은 치킨도 피자도 아이스크림도 괜찮습니다. 살찌고 뚱뚱해진 건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스트레스고요. 결혼 전보다 5kg 쪘습니다. 16번째, 신랑이 모아둔 돈 없었고 저도 없었고 당시 수입은 비슷했지만 제가 조금 더 좋았기에 신랑이 먼저 말 꺼낼 순 없는 일 같아서 제가 생활비 반반 얘기 꺼냈고요. 신랑 결혼 전 집이랑 모아둔 돈이 있다고 했었는데 전부 다 없었고요. 상황상 당장 가져올 수 없는 건 줄 알았고 20년 넘은 24평 아파트 대출로 샀습니다. 저는 좋은 건 아니라도 기존에 쓰던 것들도 거의 새 거라 추가로 세탁기, 건조기, 침대 등등 자잘한 살림들까지 채워갔고요. 좋은 것들은 아니라도 집에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대충 준비해가진 않았으니까요. 결혼 직전 전부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같이 벌어 같이 갚으면 되지 라고 다독였고요. 결혼 후 신랑 동의하에 예전에 했던 가게를 다시 하게 됐고 신랑이 가게 보증금 500을 보태줬습니다. 순전히 신랑 비용은 아닙니다. 축의금 합쳐놓고 남아있던 돈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돈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동의가 없었으면 시작할 수 없는 일이었다 생각해서 고맙다고 자기 덕분에 다시 가게 차린다고 말해줬습니다. 코로나 때문도 있고 둘 다 몇 개월 정도는 힘들 거 알고 시작했습니다. 가게 시작하고 사실상 생활비를 못 보탰습니다. 아예 안 냈다고 오해할까봐 하는 말인데 공과금, 대출금 그런 생활을 신랑이 부담했고 장 보는 거며 생활에 들어가는 건 그날그날 번 돈으로 어느 정도 충당하고 부모님께서도 반찬이며 먹을거리, 하물며 쌀에 가끔 차수리, 기름까지도 넣어주셨습니다. 생활비 못 보태서 가게 돈이 안 벌려서 눈치 보고 살지 말라고요. 부모님께는 죄송한 일이지만요. 그런데 통장에 생활비 못 넣은 지 2달 만에 가게 어떻게 할 건지 묻더라고요. 접는 게 좋지 않겠냐는 듯 다른 일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사실 할 줄 아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미용실은 아니고 미용 쪽 일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 합니다. 10년 넘게 해왔었던 일이고요.
그때 처음 이혼 결심하고 말했습니다. 돈을 못 벌거나 애기라도 낳게 돼서 잠깐이라도 일을 쉬고 집에 있게 되면 난 돈 때문에 눈치를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애기 낳고도 일 그만할 생각은 아닙니다. 애 낳고도 일을 하고 싶었으니 제 가게를 차린 거였기도 하고요. 결국 이혼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더라고요. 함께 있고 싶다고요. 한 번도 이혼 생각해 본 적 없다고요. 저도 금전적으로 힘드니 예민했던 거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일이라 겪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고 섣부른 생각이었다 싶어 생각을 고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살면서 저런 일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생기다 보니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고민 중이고요. 일과를 적자면 신랑 퇴근 후 씻고 밥 먹고 거의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일주일에 4번 정도 설거지, 일주일에 한두 번 본인 회사 유니폼 빠는 일, 2주에 한 번 집안 빨래 세탁기 돌리는 일, 한 달에 한두 번 같이 재활용 버리는 일. 재활용은 모아뒀다 버리는데 그마저도 같이 가자 해야 가고 어쩔 땐 저 혼자 버리러 갑니다. 신랑 혼자 버리고 온 적은 없고요. 쉬는 날마저도 피곤하다고 거의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 쉬는 날 없이 일합니다. 쉬는 날마저도 신랑 일정에 맞추고 신랑 쉬는 날에도 저는 일 나가는 날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신랑은 평균 한 달 4번. 저는 한두 번 쉽니다. 강아지 관련된 일 신랑 시킨 적 없습니다. 강아지 사료며 기본적으로 드는 돈도 제 돈으로 합니다. 거기에 돈 들어 생활비 못 내는 거라 생각할까봐 하는 말이지만 1년에 사료, 미용, 패드 같은 필수적인 데만 사용하고 70만 원 정도 듭니다. 저 집에 들어와 자잘한 정리해두고 식사 준비하고 같이 해야 하지만 신랑이 안 하는 것들 합니다. 빨래 역시 거의 제가 돌리고 옷 정리며 자잘한 집안일 끊임없이 합니다. 신랑 단 한 번도 뭐 하냐고 물어본 적도 내다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뭔가 하나보다 하는가 봅니다. 살면서 휴지통도 비워본 적 없고요. 하물며 세면대 막힌 것 같다고 물 잘 안 내려간다고 말한 지도 수일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제가 세면대 호수 다 뜯고 청소했어요. 밥 시켜 먹는 것도 아까워서 도시락 싸서 다니고요. 매장에 정수기 놓는 돈도 아껴보겠다고 집에서 정수기물 받아가지고 다닙니다. 당연히 그런 거 대신 받아주거나 챙겨준 적 없고요. 밥 해먹고 깜빡하고 냄비 같은 거 못 넣고 가스레인지에 있으면 제가 넣지 않는 한 항상 가스레인지 위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출근 준비가 끝난 날은 폰도 담배도 신랑 챙겨야 할 것들 체크하고 챙겨줍니다. 신랑이 먼저 준비 끝난 날은 저 끝날 때까지 식탁에 앉아서 폰 보고 기다립니다. 가끔 늦게 준비하고 기다리게 한 게 미안해서 급하게 챙기다 밥을 놓고 온 적도 폰을 놓고 온 적도 있습니다. 네, 제가 스스로 한 것들이고 신랑이 꼭 똑같이 해줄 필요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해줄 수도 있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내가 본인 할 걸 해주는 건 당연한 거고 제가 할 일은 제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게 어이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위와 같은 모든 일들은 제가 미안해, 고마워로 마무리하지 않으면 끝까지 냉전입니다. 저라고 불평불만 없겠습니까? 결론은 항상 저런 식으로 해야 마무리되니 그냥 웬만하면 먼저 얘기 안 꺼냅니다. 글을 쓰면 쓸수록 이혼해야 할 이유들만 늘어가는 듯한데 이것저것 훨씬 더 많은데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적겠습니다. 강아지 문제로 시작했지만 강아지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많이 다르고 신랑이 연하있기도 하고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던 것도 아니까 제대로 보고 겪어본 게 없어서 모를 수도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가면서 보다 보면 살다 보면 조금씩 알겠지 생각했었는데 알고 배워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당연하다는 듯이 더 맞추라는 듯 행동하는 신랑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신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네요. 신랑이 연하였어도 결혼 전에 오빠처럼 듬직하고 배려해주는 모습이 좋아서 결혼을 결심한 건데 그 배려가 남들한테만 하는 배려였던가 봅니다. 이것저것 훨씬 더 많은데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적겠습니다. 그냥 넋두리였다 생각하셔도 좋고 자기 합리화 변명이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글을 쓰고 댓글을 읽다 보니 저도 사람이니까 잘못 생각하고 잘못하고 있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그걸 알고 고치고 대화를 해보고 싶어서 조언을 구한 건데 댓글들 달아주시는 걸 보고 그간 있었던 일들 또한 제 잘못인 걸 제가 신랑 탓만 하고 있는 건지 그것 또한 궁금해져서 써봤습니다. 두 번째 추가. 정말 긴 글인데 읽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며칠 동안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우선 강요해서 바꿀 수 없는 남편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뀌길 기대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왜 그러는지 따지지도 않을 생각입니다. 그럼 결론은 또 제가 미안하거나 고마워야 끝날 테니까요. 제가 바뀌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약간의 보상 심리가 있었나 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적어도 이만큼은 이라는 생각이요. 가스라이팅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만 내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닌가도 생각했었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원하는 걸 다 맞춰주며 길들여질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를 하면 열을 바라는 사람인 거 아니까요. 그냥 저 할 대로 제 할 일 하며 화나고 기분 나빠하면 심리 상태는 알아주되 깊게 파고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서로 대립되는 의견이 있을 때 답을 찾으려는 것도 하지 않으려고요. 서로 알아서 상대방 의사를 듣고 혼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저희한테는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사실만 가감없이 적었어요. 그래서 너무 길어 읽어주실지 걱정이네요. 올해 설 되기 일주일 전 저녁에 어머님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대뜸 네 신랑이 이번 설에 코로나 때문에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둘째, 동선의 식구들은 명절 지나고 오라 했다. 그리고 네 신랑이 제사 음식 간소하게 하자고 하던데 지금도 많이 한 거 없는데 뭘 더 간소하게 하잔 말이냐.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 말 한마디 못하고 네? 이러다가 우물쭈물거리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너무 황당하면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저는 10년 6개월 전 결혼을 하였고 10살, 8살 남매가 있으며 결혼 후 지금까지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애들은 제가 직장에 있을 때는 친정부모님이 지금까지 봐주시고 계십니다. 시어머님 집이 좁아서 다 모이기 힘들다는 이유로 결혼 후 3년 반 정도는 명절 또는 연말을 신혼집에서 음식해놓고 하루 자고 가는 식으로 제가 음식을 만들어서 해먹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골 시할머니 댁에 내려가서 보냈었습니다. 어느 명절엔 출산일이 거의 다 되었음에도 저희 집에 와서 명절을 보내고 갔습니다. 출산은 명절 3일 후에 나왔습니다. 그 전에 제사와 명절은 어머님이 아니라 작은 어머님께서 맡아 하고 계셨고 시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3년 제사 지내고 저를 모시겠다고 하시면서 제사를 어머님이 가져오셨습니다. 그게 7년 전이네요. 그쯤 어머님이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해 7년 가까이를 제사와 명절에 제가 제수용품을 장을 보고 먹을 것인 갈비 재우고 식혜 만들고 김치 등등 준비를 해서 몇 박스를 가지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가서는 음식 만드는 것까지 제가 다 하다시피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음식 재료 준비, 설거지 등은 동서가 거들어줬습니다. 어머님은 음식을 잘 못한다고 애들과 놀아주며 보냈습니다. 저는 살면서 제사를 지내본 적도 없고 제사 음식을 만들어 본 적도 없었으며 누구 하나 어떻게 만들라고 가르쳐준 사람도 없이 인터넷의 도움을 받으며 재료를 사고 만들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는 대충대충 만든다거나 대충 지낸다거나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무엇 때문에 도맡아 하게 되었는지 기억도 흐릿하고 어느 순간 저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일용직 일을 하고 계시고 매일매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있을 경우에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님은 타지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명절이나 제사 아니고는 특별한 날에 내려오셔서 만나뵐 수 있습니다. 거의 두 아들을 어머님이 고생하시며 혼자 키운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손주들을 너무 이뻐라 하셔서 일하고 주말에 쉬고 싶지만 1시간 거리인 시댁을 10년 동안 2주에 한 번씩은 꼭 시댁에 방문하였고 방문한 날은 오전부터 준비해서 출발해 저녁쯤에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전화를 드렸습니다. 다치시거나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적적하실까봐 매일같이 전화를 드렸고
매주 찾아뵈었었습니다. 어머님도 2주에 한 번씩 가면 밥도 항상 사주시고 마트에 가면 이것저것 사주시려고 하고 지금 버니까 사줄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항상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옷이나 속옷도 입으라고 주시고 고춧가루나 들깨가루, 고구마 등등 먹으라고 많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제사나 명절에 재료비 포함해 고생했다고 추가로 돈도 더 챙겨주셨습니다. 사실 돈을 재료비보다 더 챙겨주시는 게 마음이 불편했지만 안 받으면 더 불편하실까봐 받았습니다. 저도 항상 받기만 한 건 아니고 때마다 친정에서 김장을 해서 갖다 드리고 좋아하시는 것도 사다 드리고 이것저것 챙겨드리면서 사이좋은 고부 사이로 지냈습니다.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작은 설날 속상한 마음을 숨기고 바리바리 제수용품 구입한 것을 차에 싣고 다 준비 못한 것을 사기 위해 시장에 들러 문어랑 점심에 먹을 음식을 사고 시댁으로 출발하려는데 그 시간이 11시 반쯤이었습니다. 빨리 안 오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명절에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제수용품 사러 간 사람한테 빨리 안 오냐니 화가 났습니다. 시댁에 가서 점심에 먹으려고 사간 족발과 회를 먹고 음식 준비를 하려는데 산적고지에 고기가 없다며 애들 먹게 고기를 좀 넣지 시동생 좋아하니까 잡채 좀 넉넉히 해라 이러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싫은데요. 와서 돕지도 않는 사람들 먹으라고 제사상에 올리지도 않는 잡채는 왜 만들어요? 그러고는 다 터트려 버렸습니다. 누구는 코로나 때문에 5명 이상 모이면 안 돼서 오지 말라 하고 나는 5명 이상 넘는데도 와서 음식 다 만들고 지금까지 제사 음식도 간수했는데 뭘 더 줄이냐고 하시고 진짜 섭섭하다고 3년 제사 지내면 절에 모신다 했으니 절에 이제 모셔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셨고 우리 하자는 대로 제사 절에 모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셨습니다. 이번 봄에 돌아오는 제사만 지내고 그 다음부터는 절에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집에 돌아와서도 조상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고 지금까지 했던 게 무의미하게 된 것 같아 한동안 마음이 불편해 잠도 설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증조부모, 조부모 제사는 절에 모시지만 시부모님 돌아가시면 그건 제사 모시겠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후 2달 후 저에게 다이렉트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하기 하루 전 시댁에 다녀왔었습니다. 절에 제사를 모시려고 하니까 돈도 엄청 많이 들고 유굴이 없으니 절에 모시는 게 의미가 없다고 간소하게라도 다시 제사를 모시면 안 되겠냐. 아니면 싸게 모실 절을 너가 좀 알아봐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해달라 라고 하시고는 끊었습니다. 저는 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번 제사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잘 지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나쁜 년 되게 못한다고 말하라는 것인가 싶어 속상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의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절에 모시는 게 그래 비싸면 우리가 어느 정도 보태겠다. 두 번째, 제사를 다시 지내고 싶으시면 장 보는 거는 어머님이 해달라고 가서 음식은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아버님이 시골에 자주 가시니 산소에 명절 전에 가셔서 간단하게 과일과 술을 올리는 게 어떻겠냐. 아버님이 안 되면 남편이랑 서방님이 산소에 다녀와라. 이렇게 남편에게 얘기하고 나는 도저히 말씀 못 드리겠으니 남편에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전 그렇게 제사 장 보는 걸 어머님한테 해달라고 말하면 네가 혼자 준비한다고 많이 힘들었나 보구나. 그럼 내가 준비해볼게. 내가 음식은 잘 못하니 그래도 음식은 만들어준다니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할 줄만 알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님한테 장 보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가서 장 보는 거 돕는다고 했다네요. 간소하게 한다 해놓고 뭘 그렇게 많이 사려고 장 보는 걸 도우러까지 가냐고 그랬더니 밀고 다니는 장바구니가 없어서 혼자 힘들다고 정말 효자납셨네요. 나 같은 밀고 다니는 장바구니 하나 사겠다. 장 보는 거 남편이 도와주러 가고 난 희희낙낙 놀고 있음 내 마음이 편할까? 이러고 말았죠. 전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하기 힘들어 어머님한테 떠맡긴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어머님께 전화를 드리고 싶어도 전화하면 네가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러면 또 제 입으로 저 이제 못해요. 어머님이 하세요.
이 말을 해야 할까봐 무서워 연락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화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와라. 난 일이 손에 안 잡혀서 일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한다고. 지금 일하다 말고 집에 가는 길이니 지금 와서 얘기하자. 내가 너한테 뭘 그리 잘못했다고 네가 이러냐. 이러대요. 그래서 제가 위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걸 얘기를 하고 다음에 얘기하자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저런 화난 목소리로 당장 오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이해를 해보려고 아무리 해도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제껏 시집 와서 내가 장 보고 음식 다 했는데 시어머님한테 장 한번 보라고 한 게 그리 큰 대역죄인가 싶어 억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주 후 남편이 시댁에 갈 거냐고 물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2주 후면 제사니깐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지 않냐고 했습니다. 왜 또 저만 가서 그 변명의 소리를 듣고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둘째 며느리랑 둘째 아들은 이 일에서 배제되어서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있는 것도 기분이 안 좋았기에 남편 혼자 다녀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배가 아파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어머님께 부재중 전화가 3통이나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딸도 전화가 와 있고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제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아들이랑 딸한테도 다 전화를 한 겁니다. 어머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었죠. 왜 몇 통이나 전화를 하신 거냐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시냐고, 제 목소리는 아주 많이 격양되어 있었습니다. 와서 얘기하자 해놓고 안 오니 그런 거라고 하길래 제가 한 달을 안 갔습니까? 2달을 안 갔습니까? 왜 제사 때문에 나한테만 그러냐고 동서랑 서방님한테도 얘기해야지. 이랬더니 어머니는 제사 때 얘기하자고 했다 랍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못 기다린다고 했더니 저 때문에 정신과 다닌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미치고 말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 때문에 정신과에 다닌다? 완전 폭주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제사 장 봐놓으면 며느리들은 가서 돕고 하는 게 맞는 거지. 그게 왜 내 일이에요? 제사 장 보는 거 하나 해달라고 했다고 이럴 일이에요?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네가 한다고 했잖아. 내가 일하러 간다고 하니 네가 다 준비할 테니 걱정 마세요 했잖아. 그럼 네가 해야지 누가 해? 이럽니다. 제가 하도 기가 차서 따지면서 제가 어머님한테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이러세요? 진짜 애들 아니면 이혼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애들 아빠 생각해서 참고 열심히 한 거예요. 이혼한다고 말했다고, 그리고 따박따박 말했다고,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무서운 애네 랍니다. 전 40이 넘도록 세상 살면서 이런 말 처음 들어보고 어른한테 이렇게 따져본 일도 처음입니다. 이렇게 절 화나게 한 사람도 어머님이 처음입니다. 의심은 했지만 진짜였네요. 제 일인 제사를 왜 자기에게 시키는지 기분이 나빠서 화가 나신 거였습니다. 정말 어머님은 며느리가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들한테 큰 며느리 잘 드렸다고 자랑을 했는데 부끄러워 말도 못한답니다. 누가 자랑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제가 막 대든다고 제 친정 부모님한테 이야기한답니다. 어른한테 막 대들고 이렇게 버릇없이 키웠냐고 말하겠다는 뜻이겠죠. 저는 제가 이런 대우 받는 거 아시면 친정 부모님이 속상해 하실까봐, 그리고 남편이 친정 식구들한테 귀 못 펴고 살까봐 말도 못하고 저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다 말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라. 내가 잘못했는지 어머님이 잘못했는지. 아무도 내가 잘못했다고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며느리 있다고 제사나 명절을 갓 시집 온 며느리가 다 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3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37이고 남편은 44살, 결혼 5년 차입니다. 오랜 연애 후 빨리 남편과 가정을 꾸리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아이를 정말 좋아해서 결혼 결심을 했었습니다. 남편도 장남이라 결혼 준비도 순탄했고
시부모님도 정말 예뻐해 주셔서 양가 축복 속에서 결혼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후 몇 년 동안 남편과 애를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남편의 씨앗이 많이 약하다고 해서 자연임신은 힘들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병원도 다녀보고 영양제도 사 먹어보고 친정에서 보약도 해주셨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왜 아직도 소식이 없냐고 저희 부부 잠자리 날짜도 받아오시고 며느리가 나이가 많아서 금방 손자 못 볼 줄 알았다 하시고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원형 탈모도 왔었네요. 그러다 감사하게도 시험관이 잘 되어서 쌍둥이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임신하는 동안에도 성별이 나오지 않았는데 남자아이일 거라면서 파랑색 옷만 사셨습니다. 쌍둥이 성별을 알려드렸을 때에는 그래도 한 명은 아들이라서 다행이라고 하셔서 제가 많이 속상했는데 남편은 딸이든 아들이든 우리만 상관없으면 되지 않냐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면서 제가 유난이다 싶었어요. 아이 낳은 날에도 오셔서 아들만 계속 안으시고 저는 애 낳은 후에도 애 얼굴만 봤었네요. 워낙 옛날 분이시라 그러려니 했는데 요즘 심해지는 어머니 아들 차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5개월이라 슬슬 이유식을 준비하려 하는데 모유수유는 6개월 때부터 그리고 분유수유는 4개월에 밤중 수유를 중단하는 게 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모유량도 많지 않은데 딸은 그냥 빨리 이유식 시작하고 아들은 최대한 오래 모유수유하라고 하시네요. 제가 예전에 지나가듯이 모유수유가 힘들다고 했었거든요. 모유량도 양이지만 어떻게 이런 걸로 애들을 차별하시는지 참. 더군다나 시도 때도 없이 오셔서 자는 아들 안으신다고 깨우셔서 애가 2~3시간에 한 번씩 깨는 반면 딸아이는 한 번 안 깨고 잘 잡니다. 남편한테 말하면 그냥 내내 넘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되나요? 본인이 직접 중재한다고 나서면 그날 저녁 어머니한테 전화 옵니다. 아범한테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모자지간 이간질 하냐고요. 딸아이가 할머니 많이 좋아한다고 얘기도 해봤지만 원하지 않는 사랑 구걸하는 것 같아서 이것도 그만뒀습니다. 방금도 겸사겸사 아이들 보고 싶다고 오셔서 아들만 계속 안고 계시네요. 오늘은 딸아이 모유수유 끝냈냐로 시작해서 아들을 하나 더 낳아야 본인 귀가 살지 않겠냐고 하시고 가셨네요. 남편한테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고 나중에 딸이 할머니 싫다는 거 듣고 싶냐고 말해봤지만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 모르고 결혼했냐고 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 당신은 딸이든 아들이든 손주만 있으면 좋다고 하셨고 저희가 원하지 않으면 애를 낳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우리 엄마 다른 시어머니랑은 다르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이렇게 결혼 전후가 다를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됩니다. 아이들은 다 안다고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면 딸아이는 경기 일으키듯이 울면서 저한테 안깁니다. 그러면 또 어머니는 이해가 안 되신다면서 이래서 아들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아들이 할머니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꽉 안으시고 애를 안 내려놓으셔서 아들도 답답한지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오래 안으시면 바로 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남편 퇴근하면 앉아서 진지하게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추가. 조언을 얻고 싶어서 조금 더 추가합니다. 아이 낳고 조리원에서 나온 후 어머니께서 애들 봐주신다고 한 달가량 신혼집에 있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특정 시간만 되면 애기들 방에 들어가셔서 문을 잠그시고 10분 정도 안 나오셨습니다. 뭐하고 나오셨냐 하면 그냥 애기들이 이뻐서 계속 얼굴 보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아이들 방을 치우다가 서랍장 구석에서 부적 같은 게 하나 나오더군요. 남편을 추궁했더니 딸아이가 먼저 나와서 아들 기죽인다고 어머니가 딸 기죽여준다는 부적을 사오신 거였어요. 10분 동안 들어가셔서 부적 숨길 곳 찾으시고 계속 바꾸시고 한 거였습니다. 그때 남편이랑 미친 듯이 싸우면서
이혼한 해 만회했었습니다. 남편도 다 알고 있었다는 배신감이 컸지만 안 믿으면 그만이지 않냐는 말에 대화를 포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몇 달간 어머니 연락 무시하면서 애 안 보여주니 천륜 끊을 거냐면서 악을 지르셨다가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다가 제가 못 견디겠어서 앞으로 애들 차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한동안 딸아이도 안고 이뻐해 주시더니 그건 다 연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어머니 차별 남편에게 보여준다고 애기들 방에 달아놓은 카메라 영상도 보여줬지만 자기 엄마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고 본인이 더 화냈었네요. 아직 제 부모님께는 말 안 드린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